네, 합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 신나는 금요일이라 한정 네. 기자와 제가 합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날이 되면 뭔가 기분도 신나고 그렇죠. 뭔가 이제 빨리 내일 퇴근하고 주말이니까. 싶고, 내일 주말이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류 기자와 네. 그 이주호 기자는 다들 밖에 나가서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 시즌이라 실적 내용들, 주요 실적 내용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지수가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네. 실적의 영향을 주가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 실적인데 오늘은 기아차는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기아 주가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표 한번 한 내용 같이 보시면은 매출액이 26.5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0.6% 증가했습니다. 이게 현대차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6.5% 감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폭으로 좀 주가도 떨어지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 중에 뭐가 더 좋다고 보세요? 기아가 더 좋지 않을까요? 왜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아가 의외로 좀 야무지게 좀 경영을 하는 네. 경향을 좀 보이고 아무래도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아가 현대보다는 조금 가벼운 성격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3분기에 한 3천억 정도의 충당금을 잡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은 일회성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현대차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분기가 되면은 항상 일회적으로 손실이 생깁니다. 뭔가 충당금 같은 것들 생기면 꼭 3분기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여름에 그 협상을 하잖아요. 네, 연금 네. 협상을 하고 네. 나면은 거기서 생겨난 또 그 추가적으로 생겨난 부담을 3분기에 좀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반영하면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현대차에 그거 반영하면 일회성이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3분기마다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10.9%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분기의 13%에 비하면 좀 낮아진 건 맞는데 이게 8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원래 현대차 기아 네. 영업이익률은 네. 5% 남짓이었어요. 어. 근데 지금 10%가 나오는 거는 꽤 잘 나오는 거고요. 네. 현대차는 6%대로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이게 그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면은 테슬라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아가 의외로 강하다. 그래서 좀 자동차 회사들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보다 기아를 조금 더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형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래도 기아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도 계속 잘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현대차는 또 노조도 좀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예. 좀 약간 좀 주의 깊게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됐을 때 네. 거기서 나온 기술을 이제 기아도 이제 같이 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불만인 거예요. 아, 불만일 때는. 아니 뭐 고생은 내가 했는데 뭐 이익률은 왜 기아가 더 높으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슬금슬금 현대차보다 기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네. 매출액이 7,8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6%, 영업이익은 무려 91.8%가 증가했습니다. 와. 근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 전력기계 주식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동안 워낙 빨리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아웃론이 들어갔거든요. 피크아웃론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항상 그런 식인데 어느 정도 좀 잘 된다 싶고 주가가 좀 올랐다 싶으면은 매번 피크아웃이야. 네. 근데 뭐 봄에도 피크아웃, 여름에도 피크아웃, 가을에도 피크아웃, 겨울에도 피크아웃.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실제 피크아웃이 오면 거봐라. 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0.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평가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그러면 좋게 평가할 만도 한데 그렇죠. 좀 야박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제철은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77.4%가 감소했다. 네. 근데 영업이익 70% 넘게 감소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것 같아요. 매출액은 10.5%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77.4% 감소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좀 판매 쪽에서는 어떻게든 좀 더 팔아보려고 더 싸게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중국은 진짜 여긴 좀 답이 없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철강 수출은 2016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감산도 잘 안 하고 있어서 아, 그러면은 그 내수에서 건설도 안 좋고 뭐 그러니까 좀 못 판 거를 다 해외로 좀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반덤핑 제소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조금 어려운 점은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저가 수출을 막 밀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거기서 반덤핑으로 이렇게 막 올려요. 장벽을. 네네. 뭐 칠레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막 올리거든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벽 없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강도 강제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뭐 원전에 들어가는 강제라든지, 뭐 자동차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겠다는데, 워낙 그 철강제는 그 레가시 철강들이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 꽤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요. 그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게 포스코나 그 현대제철이나 이렇게 철강업은 뭔가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철강주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컨퍼런스 콜에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포스코가 보고 있는 원자재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향후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3분기 실적은 뭐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좀 이거는 좀 곁다리 얘기이긴 한데 네. 그 예전에 현대차 아르헨티나 공장 포스코 네. 아르헨티나 염호가 있거든요. 거기 리튬 광산에 네. 이제 그 생산 시설이 있는데 네. 거기가 지금 나왔다. 기사 나왔다. 여기가 이제 그 수산화 리튬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에 들어가는데 네. 우리가 작년에 그 진짜 그 불타는 2차 전지 그때 네. 야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리튬을 만든대라는 걸로 불타 올랐었는데 그거는 이미 조금 식었고 이제 실제 생산에 들어갔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뭐 생일 파티 한다고 뭐 사람들 초청하고 뭐 네. 전야제까지 다 했는데 정작 생일 잔치 하는 날 아무도 안 오는. 지금 주목하셔야 합니다. 근데 뭐 결국은 이런 산업들은 아무래도 사이클이 굉장히 길고 좀 장기적으로 네.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 뭐 2차 전지 관련한 새로 생산하는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한지연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글로벌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원래 갤럭시랑 아이폰을 꼽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 저가 그 스마트폰이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이제 삼성과 애플 구도는 옛말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구도는 뭐 옛말이긴 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지표로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요.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고요. 애플은 이제 현상 유지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상승했는데요. 중국 내수 시장은 물론이고 이제 폴더블 폰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선보이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19%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1위 자리를 지키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연구위원이 삼성은 이제 A 시리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S24 시리즈의 성과에 힘입어서 19%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 폴더블폰 시리즈에서는 다소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근데 사실 그 글로벌 시장에서만 문제가 아니고요. 인도 시장에서도 지금 중국에게 1위를 뺏겼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스마트폰이 많이 출하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8월에도 뉴스를 전달을 드렸었는데 그 인도에서 삼전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로 밀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2분기에 이어 3분기에서도 샤오미랑 비보에 이어서 이제 출하량이 3위로 미끄러졌고 1, 2위랑 격차도 이제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좀 다양한 가격대랑 그다음 라인업으로 경쟁자인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인도 내 삼성 스마트폰 성장세가 좀 꺾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애플도 3분기 점유율이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전과 같은 기간 동일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애플의 점유율 추이를 두고 이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9월 기준으로는 아이폰 16 시리즈가 전 세계 1위 브랜드를 차지를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수요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걸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또 아이폰 15 프로 모델 이상에만 애플 AI 기능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경험을 15 이상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아이폰 교체 주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요. 근데 반면 또 대만의 애플 전문 분석가잖아요. 그 거밍치가 거밍치. 네. 애플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 16 주문량을 약 1,000만 대 줄였다. 그래서 올 4분기 아이폰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400만 대 줄어든 8천만 대를 생산할 걸로 예측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 CEO 팀쿡도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최근 그 중국 베이징에서 올해 2번째 방문을 하면서 SNS에 이렇게 홍보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면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이 이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3분기 점유율이 32%로 이제 전년 동기보다 한 2%포인트 늘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다시 보시면은 그 오포가 동일한 점유율 9%를 이제 보였고요. 예. 특히 오포는 이제 지난해 3분기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비보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중국과 인도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좀 묻지마 애국주의가 좀 심해지고 있대요. 근데 그게 최근 하웨이에서 그 2번 접는 3단 폴더폰 아시죠? 예, 예. 그게 사실 400만 원대가 넘는 고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구매 일주일 만에 뭐 액정 문제도 그렇고 품질 저하로 이슈가 엄청 많이 반품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예. 근데 이게 품질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사야 된다. 이렇게 그냥 약간 좀 억지 주장이죠, 솔직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해서 또 이게 중국 국영기업에서 외국산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까지 이게 겹쳐지면서 조금 중국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들이 더 살아남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이랑 한국을 겨냥해서 역대 Z 폴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시리즈 그 제품을 선보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신제품 효과가 4분기에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그러니까 3분기 시즌이 아쉬웠던 점은 네. 그 원래 1분기하고 3분기가 중요해요. 1분기는 갤럭시 신제품 나오는 시즌이고 3분기는 이제 폴드 시리즈가 새로 나오는 시즌이어서 네. 이때 조금 재미를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점유율이 좀 내려갔네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오포, 비보, 샤오미가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좀 감각이 별로 없는데 사실 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쪽은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삼성전자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좀 앞서 나가야 네.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 사실 애플 같은 경우도 AI 스마트폰 같은 거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좀 들었던 얘기인데 그 메모리 쪽이 분명히 내년부터는 약간 다운턴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다운턴으로 갔을 때 얘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애플입니다, 결국은. 애플이 메모리를 잘 안 써요. 이게 워낙 그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네. 비싼 메모리 탑재 용량을 이렇게 높이지 않는 성격이 좀 있는데 이게 AI로 가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가 워낙 중요해져서 그쪽을 좀 늘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애플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애플 관련한 우리나라 국내 주식들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과 삼성의 경쟁 구도도 중요하지만 애플도 잘 돼야 된다. 왜냐면 우리 거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 쪽은 좀 그냥 공정한 경쟁 정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 뭐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 거를 또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요. 밸류업 학점. 이남호 교수님 네. 이 주요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하면은 학점을 매겨주십니다. 오. 근데 이번에 A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KB금융 와. A 플러스가 나왔고 LG전자는 D가 D가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D.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대기업들은 KB금융에게 밸류업 기초부터 배워라. 그리고 밸류업을 이해 못하는 LG전자 밸류업 계획은 D등급인데 이 부분에서 이남우 교수님의 얘기는
사실은 F다. 근데 F를 주면은 이제 엄마 데리고 올 수도 있으니까 네. D 정도를 줬다라고 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를 보면은 이 밸류업이라는 게 그 좀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밸류업 그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같이 가보면은 정말 그 경영학자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요. 네. 밸류업 계획이라는 것들을 보니까 단순히 뭐 배당을 늘리자 아니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자본 배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데 거기서 이제 KB금융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절차와 승인 과정 그러니까 이 밸류업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승인을 받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다. 그리고 그런 밸류업 목표를 KB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좀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거는 좀 톤도 강하다 보면 강할 수도 있는데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KB금융이 빠졌습니다. 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국거래소는 오히려 KB금융학의 밸류업 기본을 배워야 한다. 네, 거버넌스 포럼에서 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왜 D등급을 받았냐면은 D등급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D등급까지 안 줘요. 근데 D등급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네. 너 밸류업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당만 기준으로 네, 봤을 네. 때 이제 배당을 뭐 한 20% 늘리겠습니다. 아니면 25%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20이냐 25냐 요거 가지고 할 땐 D까지 안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서 너 배당이 뭔지는 알아? 요러면 D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D등급을 받은 이유가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인 자본 비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밸류업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고 네.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빌렸죠. 네. 그럼 이자를 주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빌렸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아야 그 돈을 빌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채권 아니라 주식도 주주들에게 돈을 투자를 받았을 때 오는 주주에 대한 비용.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거의 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돈 대비 내가 이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률. 이거를 보통 ROE라고 하죠. 네. 투자 수익률. 네. 그 자기 자본 이익률. 반대로 주주에 대한 자본 비용. 이거는 COE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럼 COE보다 ROE가 높아야 한다. 이게 밸류업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밸류업의 기본인 자본 비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좀 혹평을 하셨고요. 여기에 또 2030 미래 비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참 적나라한 표현인데 2030 미래 비전, 비전 하우스, 콘티에이티브 타겟, 미사역으로 포장을 했지만 디테일이 없다. 4%에 머물고 있는 영업이익률을 7%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뭘 어쩌겠다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뭔가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주주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괜히 폼나는 쓸데없는 멋있는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라. 1년 동안 주가가 8%가 하락해갖고 총 주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7%인데 이 이사와야 경영진들은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얘기인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었고 10년간 배당을 포함한 총 주주 수익률이 연 5%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야 그럴 거면 채권하지 뭐하러 니네 주식 사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막 실명까지 막 쓰셔가지고 여기 권봉석 부회장과 조주환 대표이사에게 D등급을 부여하는 거는 지금까지 밸류업 등급 매긴 9개 상장사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 정도면 뭐 다시 내라. 댓글에 F가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재수강할 수 있게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네. 사실 재수강 하란 얘기입니다. 네. D는 재수강도 못 하잖아. 그치.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맞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밸류업이라는 게 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요구를 할 때 뭐 배당 많이 주세요, 뭐 자사주 소각 많이 해주세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럼 그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공감을 해야 네. 그래야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 기업들도 거기에 반영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RSU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는데 RSU도 이제 저런 겁니다. 임직원한테 주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만 주면은 기업 성장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연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만 주지 말고 RSU를 통해서 주식에 좀 신경을 좀 쓰게 해라. 예, 콩이맘님, 엘전 너무 까네라고 댓글 주셨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세게 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보내면서 D 등급은 저도 처음 봐서 와 이거는 진짜 좀 세게 학점을 주셨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죠? 네, 다음 뉴스는 은행권 금융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네. 아이고. 네, 8월에도 이제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00억 원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어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농협은행 울산 지역의 한 지점에 근무 중인 계장 A씨가 계장 A씨가 70대 고객 B씨의 예금 2억 5천만 원 가량을 좀 빼돌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는 농협은행 자체 감사가 아니고요. 그 B씨의 계좌에서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 좀 수상하게 여긴 그 B씨 가족들이 그 은행에 문의를 하면서 횡령 사고를 인지한 걸로 알려졌고요. 농협은행이 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입행한 A씨가 올해 7월부터 B씨의 예금을 수차례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입행한 계장급 사원의 횡령은 이제 소액이지만 구성원의 이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지난 7월부터 사실 시작된 거니까 조금 한 몇 개월 지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수개월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그 올해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이 29건에 달하고요. 그다음 배임 5건을 포함한 총 사고 금액이 36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횡령 사고로 들어간 사고 건수가 총 35건, 그다음에 사고액은 339억 원을 넘겼고요. 지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네, 이렇게 그동안 이런 금융사고가 계속 있었는데요. 표를 보면 이제 지난 5년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누정액이 101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대부분 내부 횡령과 사기 범죄로 발생을 했고요. 유형별로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금융투자회사에서 한 7천억 원 손실이 발생했고요. 은행에서는 내부 횡령 등으로 한 2,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저축은행이 한 500억 원대, 그다음 보험사가 461억 원, 그다음 신용정보사가 8억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그 은행권에서 금융사고 회수율이 10%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못하죠. 네네. 짱 박아놓고 네, 숨겨놓고. 예. 그래서 지난 14일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보여주시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금융사고를 보면 그 다음 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2천억 원의 손실 중에 이 중 회수된 금액이 전체 9.1%, 252억 원 정도고요. 은행별 회수율을 보면 KB국민은행이 사고 금액 한 0.7% 회수했고 농협은행도 2.3%, 그다음에 우리은행도 3.1%에 불과했고요. 하나은행은 63%, 비교적 좀 많긴 하네요. 그리고 신한은행도 95% 이렇게 각각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은행별로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김현정 의원이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이제 금융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사고 금액 회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고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CEO 연봉에서 까면 됩니다. 오늘 너무 센가요? 네, 오늘 약간 조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금융회사들에서는 이게 되게 옛날에 네. 일수 찍던 아저씨들이 횡령하는 거 보면은 네. 오늘 일수 아줌마 보통 이렇게 상점들 가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받아갖고 금융회사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잠깐 빼서 이제 은행에 자기네 금융회사에 넣기 전에 가서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먹으면 차액
그건 내가 먹고 원금은 넣고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근데 한번 물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것들 또 물타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금융사고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보통은 짧게 해서 딴짓 하고서 다시 넣어놓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기에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한두 번 그냥 슬쩍슬쩍 빼서 하다가 네. 뭐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신한증권에서도 사고 났을 때 네네. LP 계좌라는 건 좀 어려운데 이 ETF의 유동성 공급자가 LP 공급하는 그런 계좌를 가지고 거기서 네. 선물 투자해갖고 1,300억 물린 거거든요. 근데 보면서 그건 여의도 바닥에서도 저거는 한 번에 저렇게 크게 물릴 수 없다. 계속. 그 전에 분명히 슬쩍슬쩍 뭐 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누가 미쳤다고 한 방에 막 몇백억씩 그렇게 하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금융사고를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초기에 막으면 좀 싸게 막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냅두면 굉장히 커진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제가 되게 좋았던 뉴스인데 좀 얄미운 뉴스기도 하고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네.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온다 발표했을 때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겨울은 원래 온다. 맞는 말이네. 네,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원래 온다 겨울은. 근데 뭐 이렇게 지금 한여름 조금 지났다고 겨울 온다고 저 쌩 난리를 치고 거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거의 반토막 내놓고 그때 시가가 거의 30몇만 원 되던 그때 목표 주가를 26만 원짜리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깎았어요. 하이닉스 거를.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랬는데 3분기 이번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더니 뭐 거기서 목표 주가 다시 올리고 뭐 내가 단기적으로는 틀린 것 같아. 뭐 반성한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진 않은데 네. 단기적으로 틀렸다. 하지만 겨울은 온다. 그게 뭐야? 겨울 올 건데. 어차피 온다니까. 겨울은 어차피 오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 관련해서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AI 반도체 시대가 되면서 그 레가시 반도체하고 AI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반도체가 좀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러면 그 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럼 레가시 쪽에 좀 비중이 좀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겨울이 좀 빨리 오거나 아니면은 초가을인데 혼자 감기 걸리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체력이 괜찮으니까 뭐 네. 가을까지는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하면서 그때 준비 잘하면은 겨울을 잘 넘길 수도 있는 건지 네.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겨울 온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딱 거기서 실적 발표 나자마자 뭐 단기적으로는 내가 틀렸네요. 뭐 하지만 겨울은 와요. 에이 얄밉네요. 좀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날 주가 막 다 폭락하고 그거 어떻게 또 만회할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또 피카운론이랑 비슷해요. 뭐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그러고서 뭐 언젠간 오겠지. 그럼 맞았다. 뭐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이 나왔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 좀 짧게 준비했는데요. 그 이어서 관련된 횡령 뉴스입니다.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00억 원. 네, 300억 원. 300원 말고. 네, 300억 원입니다. 네, 지금 TMF 사태가 터지면서 자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 상조업계 폐업은 제2의 TMF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5일 민병덕 의원실에서 제공한 표에 따르면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요. 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가 총 8개입니다. 그래서 누적 선수금 규모만 한 2,431억 원에 달하고요. 가입자 수가 합계 13만 6천 명인데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이 1,214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이제 935억 원만 보상금으로 지급됐고 미지급 금액이 한 281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강라이프랑 한효라이프는 이제 누적 선수금이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100억 원 안팎의 보상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상 절차도 하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상조업계는 최근에도 이제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단위의 이제 횡령 사고가 있었고, 아이고. 또 이제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TMF 사태가 터지면서 약 10조 원의 선수금이 쌓여 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는 이제 받지 않는
이제 이런 상조업계가 제2의 TMF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서 이제 이 민병덕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이 뭐 예금 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의 일부 나눠 맡아서 보호하는 이 하이브리드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민병덕 의원이 뭐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이제 재화 서비스를 받기 전에 상당한 돈이 쌓여 있는 기능 있는 상품에서 잇따라 좀 대형 자금 사고가 터졌는데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상조업계에서 이제 지목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 상조업계를 저희가 뭐 이런 산업을 좀 이렇게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좀 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금융 출입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상조의 구조가 네. 금융업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게? 아니, 네. 오랫동안 돈을 넣고서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누가 죽으면 그때 가서 뭔가를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돈을 불입하는 동안에 그 돈은 상조회사한테 있잖아요. 네. 그럼 상조회사는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내가 넣은 돈에 비해서 받은 돈이 적거나 아니면은 그 상조회사의 수익은 내가 이 사람이 넣은 돈에 비해서 뭐 줘야 될 돈이 좀 적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걸 잘 굴려서 돈을 많이 벌면 좋거든요. 근데 금융회사는 남의 돈을 받을 때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감시를 받아요. 근데 상조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걸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 이렇게 커져도 되나 싶지만 이게 규제를 잘 받지 않고 있어서 뭐 사이즈가 크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5년 동안 300억 원이면 진짜 TMF도 한꺼번에 터진 거니까 좀 네. 우려될 것 같긴 한 상황입니다. 이 관련 규제가 좀 빨리 나와야겠네요. 이게 터진 게 300억이지 뭐 안 터진 거 쌓이는 네. 건 엄청나게 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건데 사실 요즘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융업이라는 게 네. 딱 어디까지가 금융업이고 어디까지가 금융업이 아니다라는 거는 규정으로만 있는 거지 네. 실제 사업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 가볼까요? 야, 실손보험 가입했나요? 가입했습니다. 근데 좀 돈 아깝지 않아요? 병원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병원, 그쵸. 근데 이제 뭐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실손보험을 받으려 그러면 굉장히 좀 번거롭게 네. 뭐 병원 가서 뭘 받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보험 중에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카센터 가서 수리를 하고 나면은 알아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돈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병원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보험사에다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뭐 내가 돈을 안 받게 되는 거고 네. 그 돈은 사실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번거롭게 종이 서류를 받아서 뭐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하자. 그러니까 병원이랑 보험사랑 둘이 거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법이 통과가 되면서 됐는데 이게 이제 내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선택을 해서 병원 선택하고 진료일자 내역 청구서 작성하게 되면은 청구가 완료되는데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험사에다 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앱으로 해서 그냥 청구를 하면 되는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은 네. 이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7천여 개 병원급 요양기관 중에 이번에 대상이 되는 데는 2.7%에 불과하다. 참여율이 너무 낮은 거 네, 아닌가요? 참여율이 네.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병원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안 좋아한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이 통과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시스템적으로 좀 정비가 좀 더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해야 된다. 여기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뭐 사실 그 보험 가입해가지고 누구는 청구하고 누구는 청구 안 하고 그래갖고 청구한 사람은 이게 사실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 사기 많이 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뭐 뒷목 잡고 쓰러지면 더 주고. 아, 그렇죠.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네. 그러니까 호구되기 싫으니까 주변에 뭐 물어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내가 정당하게 좀 보험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좀 편리하게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보험 사기 같이 좀 꾀병 부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거대로 관리를 하고 뭐 그게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좀 귀찮아서 안 받는다고 안 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실손보험이 법으로 통과된 이상
이 부분들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조금 더 확대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인데 네. 이게 좀 2.7%라는 숫자가 굉장히 너무- 아쉬운 네, 그렇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늘어난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을 하루 앞둔 네. 우리도 이제 뉴스룸이 끝나면 퇴근해서 가서 네. 월요일 원고를 써야 되겠죠. 예,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